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의한 개방형 통합 경선을 국민의힘이 거절하면서 야권 단일화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상 문제보다 가습기 살균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탄소 중립의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양자 대결로 굳어진 민주당 경선, 미궁 속으로 빠져든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서울시장 선거정 경선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강 장관 후임으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4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강경화 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후임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외교 관료 출신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외교 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가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 신북방 정책도 확고히 정착 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장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임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당 중소기업특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상생 협력 촉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재선 의원의 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황 후보자는 뛰어난 정책 기획력을 갖춰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산업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여당의 현역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또 선거를 통해 이미 검증된 현역 의원을 내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이 파상 공세에 나서는 통상 청문회와는 다르게 오늘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한정혜 후보자의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했습니다. 애초에 환경부가 해당 화학물질을 인가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실험을 통해 피해 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CMIT와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연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추가 조사 좀 하시겠습니까? CMIT 특히 MIT와 관련한 추가적인 실험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H에서 내려보냈을 때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강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김은경 장관 꼴 납니다. 네, 의원님 지적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한 후보자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후보자는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제물류를 인천공항으로 운반하는데 연간 7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화물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라며 환경부 장관이 되면 탄소 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늘 개각에 따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러났는데 곧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 대표의 야권 통합 경선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체 경선 일정 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곧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가 예상됐던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우상호 의원과 박 전 장관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두 중진 정치인 간 매치가 성사된 만큼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야권에 비해 후보가 많지 않고 지지율 격차도 커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야권 통합 경선 제안에 대해 자체 후보 선출이 먼저라고 거절한 국민의힘은 우선 경선 흥행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고 단합해서 정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빼앗긴 서울시정을 우리가 맡아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되고 나가서 내년 대선에서도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의 출마에다가 후보만 10여 명에 달하는 만큼 흥행에 성공하면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제1야당으로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면 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신의 단일화 제안을 국민의힘이 단칼에 거부한 데 대해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자신과 싸우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밝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장 야권 단일화 논의에서 발을 뺀 가운데 여야 모두 경선 흥행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대책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받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올해를 회복과 포용의 도약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낙연 대표는 이익 공유제 추진을 거듭 밝히며 심화된 경제 불평등 해소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 연대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과 정책, 복지시책,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마스크 대란, 동부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방역이 신뢰는커녕 많은 실패와 탁상 행정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익 공유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정부가 소위 보상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현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이익 공유제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별 재난 연대세 도입 논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룰을 놓고서 야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바로 거절을 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네, 그 안철수 대표 제안은 입당은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경선에만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던 미국의 버니 샌더스처럼 우리도 못할 게 없다는 건데요. 근데 이 제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제안대로라면 안 대표는 본인이 바라던 대로 국민의 당적은 그대로 지키면서 경선에 나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 4명과 다자 대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만큼 분산된 상태에서 맞붙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대표에겐 1대1 단일화 경선을 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길게 고민하지도 않았죠. 안 대표 제안 당일날 바로 뚱딴지 같은 소리다. 강한 어조로 거절 의사를 보인 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버니 샌더스 모델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고려할 게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이 제안이 어느 정도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중도층 표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도층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에 앞선 상황이 고착화되고 최근에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추세 속에서 안 대표가 최대한 빨리 승부를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야권 단일화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릴 일종의 명분을 만든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네. 근데 안철수 대표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도부 쪽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먼저 반대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영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 조건만 말했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정진석 공감위원장도 안 대표 제안은 지금까지 했던 제안과 다를 게 없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 투톱인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지도부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역시 안 대표 제안은 본인에게만 유리하고 자신들에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당초 입장에서 조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내가 대답할 게 아니라 당이 대답할 거다.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일부 찬성도 있습니다. 안 대표 제안 이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버니 샌더스 모델을 거론했던 4선의 권영세 의원인데요. 자신의 SNS에 안 대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3선 하태경 의원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이고 지도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야권 단일화 없이 3자 구도로 가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와 달리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 이 연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는 이 단일화 필요성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배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건 3자 구도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국민의힘 독자 후보 먼저 선출하고 말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표출한 거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일화 안 되면 말고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 승리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죠. 지금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 비대위원장 역시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행여 여당이 패할 수도 있는 3자 구도는 피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박 후보자가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판사, 호사 등 법조 경험은 있지만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이나 특수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설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근로 자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고용지원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설 명절 전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전시킬 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의 지혜로운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도용해서 각종 문학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손모 씨가 국민의힘 국방안보분과 위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손 씨를 당 제1기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논란이 일자 손 씨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손 씨도 징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을 들어서 해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도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범여권 재보선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닌 진보 야당이라면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선 추진할 법안으로는 전국민 소득보험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영업손실 보상 등이 담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꼽았습니다. 또 내년 대선부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사표를 줄이고 집권 세력의 협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쓰레기 배출 감축과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회 내 공용공간에 일체형 쓰레기 수거함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의원회관에 배치된 일체형 쓰레기 수거함을 둘러보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친환경 국회 조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다 함께 더 올해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전기차 충전소 11기를 추가 확충하는 등 친환경 국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재난지원금이었는데요. 당장 풀자,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선명성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방역에 협조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예. 방역이 우선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점 등을 놓고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해법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 지사가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자 이 대표와 정 총리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는데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지원금 지급 발표를 강행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이 지사의 독단적인 행동이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의 또 다른 배경은 이 대표와 정 총리가 자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논쟁, 대권 경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는 스타가 있죠. 축구계의 영원한 라이벌 메시와 호날두인데요. 정치권에도 말이 필요 없는 메시와 호날두가 등장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네.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거든요. 이분들이 대변인, 최고위원, 원내대표, 또 박중효 상임위원장을 다 지내셨죠. 예. 이 두 사람의 경선이 아주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선이 될 거다. 축구로 치면 메시 대 호날두 격돌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김진표 의원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구도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우상호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된 데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10명이 넘고 거기에 안철수 후보까지 다 합쳐도 결코 박영선, 우상호 두 분의 정치적 역량이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메시 대 호날두의 격돌로 만드는 게 제 임무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보선 운동장이 야권으로 기울어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에 대해서 쉬운 선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시민들은 집권 여당 후보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박영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당 내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나홀로 레이스를 벗어나서 양자 대결로 재미있는 경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메시 대 호날두의 격돌로 불린 우 의원과 박 장관의 맞대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비대위원장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면서 이것저것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비대위원장은 지나가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 생각만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나봐야 소용 없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부수다 강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원들이나 당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의 혁신 노선을 비판하면서 이쪽과 저쪽 중간쯤에 있는 중도라면 반대한다. 중도는 흡입력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게 중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처럼 지도자 중심의 정당, 밖에서 계속 모시고 오는 식으로는 절대 정당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지도자를 기다리는 정당은 이미 후진 정당이다. 스스로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 먼저 제1야당 비대위원장을 거친 비대위 선배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따끔한 충고를 들은 김종인 위원장,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토론계의 메시와 호날두. 아, 그럼요. 네,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외교부 장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문체부 장관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의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문정권 초기부터 같이 해왔던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가 눈에 띕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강경화 장관 교체한 건 잘했다고 봐요. 그 최장수 장관이고 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부 관료 출신입니다. 원래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플러스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판이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 그다음 남북 관계 이런 문제에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낼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국가안보실장이나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외교부에 관여를 하면서 여러 직책들을 했어요. 외국의 대사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외교 관리 부분에서도 저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경험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연관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외교부의 전체적인 일의 연장선상, 연결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바로 연결이 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장성철 소장님. 저는 잘된 인사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강경화 장관의 특히 교체 같은 경우에는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지적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작년 우리 12월 5일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강경화 장관이 바레인에서 중동 다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이것은 참 이상스럽다. 그리고 북한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김여정이 강경화 장관에서 되게 하여튼 혼내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강경화 장관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을 하겠다. 주제넘은 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강경화 장관 저러다가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올라서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 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예를 살펴보면 북한 문제에 부담스러워서 강경화 장관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분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용 신임 그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적임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과연 적임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의용 안보실장 할 때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카운터 파트너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랑 보조를 맞추었던 분이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요, 지금 국무장관하고 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모든 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랑 호흡을 맞춰왔던 분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이러한 장관 인선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첫 번째 그 강경화 장관이 북한 측의 입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강경화 장관이 발언한 내용 때문에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에 이렇게 바꿔라 얘기해서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두 번째로 보조를 맞춘 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보조를 맞춘 건 그러면 우리 외교 라인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정책들을 가능한 한 잘 우리 쪽에 맞도록 이렇게 뭐라 그래 가져와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네. 잘 적응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그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어떤 기조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가져온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면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외교 라인에서 안보실장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 어떤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대북 관계 또는 대북 어떤 라인 또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하는 최대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접근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외교하는 분들은 어느 한 정부
정부에서 이랬으니까 그 스타일이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게 외교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하고요. 남은 나머지 그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보건복지부 1분씩만 짧게 문화부 장관하고 그리고 한 분이 누구죠?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맞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네. 또 경기도 의원도 하셨거든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경기도 의원 하면서 중소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분도 중소기업 육성이나 성장에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황희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하지만 물론 이분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에서 야당은 공격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다만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을 재선이고요 이번에 그리고 홍보위원장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국가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하는데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이라고 하는 그 세 분야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앞으로 장관 하시면서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평가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장관 내정자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은 없는데 황희 우리 내정자 관련해서는 왜 저분이 갑자기 장관이 됐지라는 의아한 평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엉이 출신 모임 출신들의 의원들이 약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엉이 출신은 이제 친문 그리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모임입니다. 친문 지지하는 의원님들의 모임인데 2018년도에 해체가 되긴 됐어요. 근데 그 출신 분들이 지금 18개 내각 장관 중에 22%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내 사람 챙기기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교체 1순위 중기부 개각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울시장 출사표를 바로 던지지 않고 손에 꼭 쥐고 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다른 한 손에 쥐고 있던 장관직 사표를 오늘 때맞춰서 던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 일정에 맞춰서 청와대 개각이 이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박 장관을 상당히 배려한 그러한 인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벤처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여러 가지 보고회라든지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 끝나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서 교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하게 이거는 관리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당 후보로 서울시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모양새 있게 배려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잘한 것이다. 인재를 키워주는 차원에서 아주 모양새를 잘 갖춘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평가를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기부 장관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개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에도 이미 예측은 됐었어요. 올 초에 그러니까 새해 개각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그때는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개각이 새해에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일정이 어느 정도 맞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박영선 장관만을 해서 개각을 했냐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개각의 필요성은 있었고 다만 시점으로 봐서 박영선 장관이 출마에 관련돼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장관이 이제 곧 등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이제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여권 경선에 흥행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흥행 카드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상호는 혼자서 뛰면서 뭐 빨리 좀 경선 룰도 정하고 경선 일정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거기는 또 여러 사람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받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우상호는 혼자 뛰고 있다 보니 사실은 흥행이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나오면 제가 볼 때 뭐 지금 1대1 경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마지막까지 제3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정책 경쟁하고 선의 경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박영선 장관에 대한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출마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그 효과가 결국은 두 사람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전체 관심과 지지율을 끌어올릴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든 아니면 중도층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그 두 분의 경선에서 관심을 갖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이지는데 지금보다는 어쨌든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봐요.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경선이 이제 시작될 것 같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능력 면에서 또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년 초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나 야당 후보들에 비교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메시와 호날두 게임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김진표 공관위원장이 이제 그런 표현을 네. 써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네, 또 물망에 올랐었던 박주민, 김동연 등 재상 후보들이 있었는데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왜 불출마를 택했을지 이유 한번 짚어볼까요?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쟁력이 없다. 뭐 여론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 내가 출마해봤자 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당대표 전당대회가 곧 열린다. 그렇다면 나는 서울시장보다 당대표 쪽 나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요. 명확히 입장을 했어요. 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재 있는 정당의 플랫폼에 기대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입장 발표문을 보면 세대 교체를 하겠다, 세력 교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꿈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고 읽혀집니다. 참고로 3주 전에 국민의힘 쪽에도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김동연 부총리를 서울시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3주 전에 저는 이번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 그의 눈은 대선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왔을 때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이런 경선에 나가서 결국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번에 뭘 하려고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게임은 쉬고 다음 게임에 나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 양강 구도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관점이 흐려지는 것보다 선명하게 두 사람이 서로의 정책을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이제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정식이 이제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이제 개방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듣자마자 단박에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제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좀 무리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혀 다른 정당이잖아요. 그 전혀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경선을 해서 그러면 누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를 어떤 당의 후보로 낼 겁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경선에서 한 사람으로 남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으로 나가는 겁니까?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본인은 국민의당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당헌 당규를 바꾸는 문제까지 얘기해 보겠다 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 경선을 하고 경선하고 나서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되면 당 이름으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층에서 봤을 때 그건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하고 나중에 안철수 대표와 1대1 단일화 문제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나온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원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같이 경선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1등을 했다 예컨대 후보자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당이 다른 정당이 함께 모여가지고 경선에서 거기서 나온 사람을 선출하자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각각 경선을 해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권영세, 하태경 이런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비대위를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단호했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보면은 어제까지는 권영세, 하태경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오늘부터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야권은요. 자, 우리 당 후보 뽑고 나중에 3월 초에 안철수 대표랑 우리 원샷 통합 경선을 치르자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대표 저런 제안은요. 진정성 속에 계산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성 뭐냐면 야권 단일화 합시다. 야권 단일화해야 선거에 이깁니다라는 그런 진정성을 가졌지만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경선에 참여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수잖아요. 몇 명이 있으니까 표가 분산될 거고 나는 혼자다. 내가 경선을 해도 이긴다라는 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좀 정치 공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그렇죠. 룰이다. 네. 내가 되는데 최적의 구도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3월 초에 서로 이제 뽑혀서 경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 제안을 단박에 거절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 뭔가 안 되면 말고 시킨 것 같은데 이런 벼랑 끝 전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김 위원장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정당에 있는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죠. 당헌 당규 다 바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로 선출됐을 때 어떤 당이 후보로 나갈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논란이 붙어지게 되면 이거 경선하기 전에 다른 문제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그 원칙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 무리 없이 진행하는 방법인 것이지 지금처럼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같이 경선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단번에 거절한 거. 이게 만약에요. 계속 논란이 돼 보세요. 그럼 계속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결코 양쪽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 혼내기만 하고 있어요. 좀 달래야죠. 어차피 단일화할 대상 아닙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되게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혼내요. 때리기도 하고 너 집에 막 나가 막 하면서 때려요. 아버지도 옆에 있다가 그래 너는 잘못한 놈이야 하고 막 때려보세요. 애 진짜 가출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혼내면 아빠가 그래 아유 엄마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다독여야죠. 달래야 합니다. 지금 달래는 분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 어차피 야권 후보군 중에 한 명입니다. 달래가지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놔야지 저런 식으로 서로 공격만 해대면은 감정 싸움 때문에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해 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최근 그 정치권의 작심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이 또 이제 논란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이제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경엽 이제 여당 의원이 또 뭐 공업용 미싱 뭐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청와대 역시도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치 도의를 넘어선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비판할 수 있죠, 충분히.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도의가 있는 겁니다.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야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면 문제가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역지사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충분히 얘기하겠어요, 제가. 근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체? 그럼 본인한테 당신 나중에 감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기분 좋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를 지켜야 되는데 정치적 도의를 넘어섰다고 저는 봐요. 다른 말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자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실 때 뭐 충분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판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도의 자체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발언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면 받을 수도 있어. 저 말은요.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 갈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급한
방식에 더 저급하게 대응을 하면요. 네. 국민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낙연 대표는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처음으로 겨냥해서 좀 순서를 날렸습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재난지원금을 이제 경기도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역과 그다음에 경제 두 마리를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위험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방역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돈을 지원하게 되면 돈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성과를 못 내고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 지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언제 지급할지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낙연 대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럼 이낙연 대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견제구를 날린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으로 따지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어쨌든 그 본인을 지지하는 층, 방역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오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 뭐 장성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너무 상처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경직돼 있다. 그렇죠.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본인이 올라가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작용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하면서 발언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여권 잠룡들 사이에서도 지금 많이 분위기가 경직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요. 1등 후보의 숙명이에요. 1등 후보는요, 당연히 2등 후보로부터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고 했지만 두 분 사이의 다툼은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이낙연 대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지지율이 연초에 역전당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조급해서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등 후보는요, 공격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대안인 오늘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신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내일 전국에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